자, 일단은 숙제 다들 잘 내오셨고요. 오늘 숙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좀 할게요. 숙제 질문. 자, 그리고 문제 풀다가 뭐 오비탈 이런 거 나온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버리셔도 돼. 우리가 오비탈 개념을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풀 수가 없기도 하고 선행을 만약에 한번 하셨던 분들이라면 풀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수업 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학기 중에 도와드리도록 할게. 그럼 숙제 질문. 109번이요. 자, 10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부터 E까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표현했대. 그냥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는 거는 그냥 제일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 그냥 우리가 하는 전자 배치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자, 근데 표현법 자체가 조금 다르죠. 이 표현법 뭐라 그랬어? 보호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 K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L이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M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에 가로치고 나오는 숫자들이 전자 개수라고 판단해 주면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익숙하게 다시 표현해 보면은 2,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B의 전자 배치는 다시 표현해 보면은 2, 7 그리고 C는 2, 8, 1이 되고요. D는 2, 8, 3이 되고요. E는 2, 8,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될까요? 얘는 리튬이겠죠? 2주기 1쪽, 2주기 17쪽 플로린, 3주기 1쪽 나트륨, 3주기 13쪽 알루미늄, 3주기 16쪽 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할 거래요.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로 동일하지요. B와 E는 비금속 원소다. 그러면 B와 E는 비금속 원소 맞죠? 16쪽, 17쪽이니까. 자, C와 D의 홀 전자수는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C와 D의 홀 전자수는 한 개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것도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오비탈 전자 배치를 아셔야지. 알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홀전자 수는 이해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단원의 이제 중복이란다. 계속 내용이 누적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만 뭐 이렇게 우리가 안 배운 보기가 있을 수는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저번 주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억과 니은 보기 정도만 잘 해결을 해주셨다면 이 문제는 우리는 맞춘 거예요. 알겠죠? 조인이 디귿 때문에 그런 거였죠? 또 질문 있니? 자, 그럼 안 배운 거 말고는 질문이 없으셨던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아, 잘했어. 이 단어는 할만하죠? 저번 주 내용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문제 풀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야? 아, 이놈의 그래프들 다 외워야겠구나가 되겠죠.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풀다가 뭐 비교하라고 했을 때 모르면은 그냥 앞에 봐서 그래프에 수치 보고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 그래프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단원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우리 수업 중에는 안 쓸 거예요. 그 중간에 2단원 문제 안 푼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그냥 문제풀이 용도로 사용을 할 거니까 버리지 말고 좀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 오늘 새 교재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첫 주차에 이야기했듯이 3, 4단원은 따로 나간다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교재를 금방 가지고 올게요. 얇어. 자, 방금 새 교재 드렸고요. 교재에서 일단 파본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래? 인쇄가 잘 됐는지 확인을 좀 미리 해주세요. 자,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은 5주, 오늘 포함해서 5주를 그 교재를 사용해서 3, 4단원을 정리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쭉쭉쭉 나가 봅시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자,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과 이온결합이에요. 첫 번째 강의가. 근데 두 번째 강 보면은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이라는 강도 있을 거야. 오늘 총 2개의 강 나갑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오늘 싹 다 마무리를 할 거야. 근데 이 화학결합이라는 건 사실 또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 있는 겹치는 게 한 60% 정도는 겹쳐요. 그래서 듣기에 굉장히 수월할 거야.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 다 물어보면은 1단원보다 훨씬 할만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들으면 돼. 그래서 오늘 화학결합 시작해 봅시다. 자, 화학결합은 우리가 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학결합을 왜 하는지. 첫 번째, 왜. 첫 번째는 그래서 안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화학결합을 하면 안정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학결합을 할 때는 무조건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학결합을 할 땐 무조건 전자가 관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전자가 관여하는 것부터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할 거고 공유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용융 NaCl의 전기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용융 NaCl이라는 거는 소금을 녹인 거 말하는 거야. 물에 녹인 게 아니라 열로 녹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aCl 액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용액이 아닙니다. 액체 상태야.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NaCl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 NaCl이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거든. 간단한 얘기죠.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무조건 전기가 통해야 분해가 가능해요. 알겠어? 그러면 고체 소금의 경우에는 고체 이온 결합 물질인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녹인 상태의 한 약 800도 정도로 녹인 상태의 액체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녹은 상태를 한번 그려보자. 용기에다가 약 800도 정도의 녹아있는 액체 소금을 넣어주면은 여기 안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겠죠. 개수비는 항상 1대1로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전극을 연결을 해서 전압을 걸어줄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할게.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플러스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전자 이동 방향이죠. 이게 전자 이동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전자 이동 방향. 알겠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는 역할을 하겠죠. 전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나온 거를 누군가는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즉 마이너스에서는 요 양이온인 Na 플러스를 잡아당길 거예요. 잡아당겨서 Na 플러스가 전극에 부딪히는 순간 Na 플러스 녀석들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할 거야.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하는 게 마이너스 극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당연히 음이온을 잡아당기겠죠. 그럼 음이온 Cl 마이너스 있네요. 요 Cl 마이너스들은 플러스 극에 잡아당겨지면서 이 극에 부딪히는 순간 전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얘네들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할 거예요.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할 거다. 이해돼요? 자, 그럼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이 되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저번 주구나.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Cl-는 평상시에 Cl2로 존재를 해야죠. 그치? 할로젠이니까. 그래서 Cl2가 만들어지고 전자를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Cl2가 되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Cl-가 몇 마리여야 돼요? 2마리여야겠죠. 그러면 한 마리당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릴 거니까 결국 이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고 써줘야 돼요? 2개 잃어버렸다고 써줘야겠지.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2개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쵸? 그럼 2개의 전자가 여기로 왔어. 그럼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죠. 누가? 나트륨 이온 몇 마리? 2마리가. 항상 화학 반응에서 잃은 전자의 개수와 얻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역시 나트륨 이온 2마리가 반응해서 나트륨 2개가 나온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반응식에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다시 적어 본다면 이 NaCl이 분해되어 나트륨 2개와 Cl2를 만들어낸다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실험을 끝나고 보니까 요 얘기네. NaCl이 만들어질 때는 나트륨에서 염소가 전자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한 마리는 전자를 잃고 한 마리는 전자를 얻어서 결합이 형성됐던 거죠. 근데 이 실험에서는 다시 전자를 잃어버렸던 애한테 전자를 다시 주고요. 전자를 얻었던 애한테 다시 전자를 뺐죠. 다시 잃었던 애한테 주고 얻었던 애한테 뺏음으로써 분해를 한 거죠. 그러면 주고받고를 다시 해보니까 분해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결합이 일어날 때는 얘가 잃을 거고 얘가 얻을 거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반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났다라는 결론 자체가 이온 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분해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해되었으므로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험 결과의 목적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겠죠. 뭘 외워야 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마이너스에선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에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 마이너스에선 플러스니까 나트륨, 플러스에선 마이너스니까 염소가 나온다라고 외우라고. 오케이? 외웠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화학 반응식 나왔으니까 몰수비 기억해야죠. 몰수비. 각 전극에서 발생한 물질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NaCl이 1대1, 1대1로 결합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물질도 1대1로 나온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염소라는 녀석은 Cl2니까 2마리가 짝꿍을 지어서 한 마리가 되는 거니까 2대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요거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에서 발생한 물질의 성질도 한번 보자. 나트륨의 성질은 뭐가 나올 거냐면 알칼리 금속이죠. 그치? 알칼리 금속이고요. 또 하나 가끔 이것도 나오더라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금속을 불꽃 반응시키면 어떤 색 불꽃이 나타나요?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죠. 나트륨은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Cl2의 성질은 여기 있었죠. 황록색 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다시 정리.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물질이 무엇인지,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물질이 무엇인지,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몰수비가 무엇인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시겠죠? 저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별표 쳐놓은 거. 결국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네. 자, 이제 공유결합도 한번 똑같이 분석해 볼게. 공유결합 물질로는 물을 사용할 거야. 물의 전기분해. 즉 공유결합도 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로서 순수한 H2O가 되는 거고 이 순수한 H2O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즉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한 가지 세팅을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이 필요한 거죠. 전해질이란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수용액이 전기가 통하게 하는 녀석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전해질은 누굴 쓸 거냐면은 Na2SO4 황산 나트륨을 사용할 겁니다. 황산 나트륨을 사용할 거야. 자, 그러면 실험 세팅.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전해질을 소량 녹여줍니다. Na2SO4. 그럼 이 안에는 Na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가 2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역할은 그걸로 끝이야. 전기 통하게 해주는 것만 하고 끝이야. 다른 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전극을 연결을 하는데 전극을 요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은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나올 거거든. 물이 분해하는 거니까, 물이 분해되는 거니까 수소랑 산소가 발생을 하겠지. 그쵸? 그럼 수소랑 산소가 뽀글뽀글뽀글 막 나와. 그럼 그 기체들을 우리가 포집해서 분석할 거야. 포집하려면 얘를 뒤집어 씌워놔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 씌워놓을 거냐? 물을 가득 채운 시험관을 여기다 거꾸로 꽂아 놓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운 시험관을 꽂아 놓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운 시험관이야. 좀 상상해 봐봐.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나오면 여기에 모이겠죠, 기포가. 기포가 모이면서 물을 밀어내겠죠. 물은 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이해돼요? 그러면서 실험이 다 끝나면 기체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운 시험관을.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기억해 봅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뭐라 그랬어?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실험에서의 반응물은 물이에요, 물. 물이 전자를 얻어. 반응물은 물이니까 물이 전자를 얻는 거야. 물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나올지 한번 유추해 볼까? 마이너스에선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어. H2O에서 플러스와 가까운 건 H2가 되겠지. 그쵸?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이온이 나타나는데 이온은 OH-가 나타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요거 개수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얘들아, 물 분자가 두 마리가 있었대. 두 마리 물 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H2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수소가 H 플러스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물 분자에서 H 플러스가 하나씩 떨어져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거가 OH 마이너스, 요거가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H2O에서 수소 빼면 OH 마이너스잖아. 이해돼? 그럼 수소 이온이 생겼네. 근데 여기에 근처에 있는 전극을 봤더니 근처에 있는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 극은 플러스를 잡아당겨 얘네들이 여기에 부딪히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H2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맞춰보면 두 마리의 물 분자에서 몇 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하나, 두 개 얻어야죠, 총. 두 개 전자 얻어서 H2 발생하고요. OH-가 몇 개? 두 개가 생겨 있는 게 마이너스 극이죠.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나타나는 일은 H2O가 전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이 실험에서의 반응물은 물이야. 알겠죠? H2O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극에선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에 가까운 건 수소와 산소 중에 산소가 되겠죠.
O2가 만들어지고 생기는 이온으로는 H 플러스가 생기고요. 전자를 잃어버린 건 여기다 써주는 거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또 봐봐. H2O에서 O2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얘의 개수가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가 나와야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얘네가 다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 떨어지면 H 플러스 몇 개 생겨요? 4개의 H 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돼? 자, 그러면 아까 H 플러스 하나 떨어졌을 때 OH 마이너스였죠. 그럼 2개가 다 떨어지면 O2 마이너스 아니니? 그쵸? 그러면 이 O2 마이너스가 근처에 있는 전극을 보니까 무슨 전극이 있어요? 플러스 극이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를 잡아당길 거니까 얘네를 잡아당겨서 여기를 부딪히게 하겠지. 그럼 부딪히면서 뭐가 발생할 거야? O2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 각각 이 전자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전자? 얘가 오바로 갖고 있었던 2개의 전자. 얘 2개의 전자. 총 몇 개의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4개의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 플러스 극에서 4개의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죠. 4개의 전자, 4개의 전자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4개의 전자가 나오는 거지. 동시에. 그쵸? 근데 몇 개 얻어요? 2개 얻어요. 항상 잃은 전자, 얻은 전자 개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게 맞춰줘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 나타나는 일은 4, 2, 4로 2배씩 해줘야죠, 사실은. 이해돼?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얘도 묶어보면은 한 큐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이 H2O가 분해되어서 이 H2 그리고 O2 이렇게 분해되어 발생한다. 됐습니까? 이해돼? 자, 그럼 결국 이 실험의 목적도 역시 공유결합 물질한테 전자를 주고 뺏고 해보니까 분해가 일어나네. 그 말은 공유결합에도 누가 관여할 것이다? 전자가 관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각각 전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선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극에선 마이너스가 나와. 이렇게 외워. 그런데 각 기체에 발생하는 몰수비는 몇 대 몇으로 발생해요? 2대 1로 발생을 하죠. 이건 쉬워. H2O니까 당연히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H2O니까 당연히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우리 알고 있지요? 수소, 산소는 다 기체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여 발생한 물질의 몰수비가 2대 1일 때 그 기체의 부피비도 몇 대 몇일 거예요? 부피비도 2대 1이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부피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즉 뽀글뽀글 기포의 양이 나오는 걸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기포가 요 정도 발생하고 있을 때 여기에선 기포가 더 적게 발생하고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의 양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예를 들어 기체가 이만큼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H2겠죠.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는 그러면 이것의 절반 수준만큼 아닐까요? 그럼 절반 수준만큼이니까 얼마 정도? 한 요 정도? 여기에서 나온 거. 요게 O2인 거죠.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도 이게 무슨 극 연결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많이 나온 건 수소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수소가 나온 전극이니까 여기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산소겠네. 산소고, 아, 여기 플러스 극이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또 하나.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성질 기억할 건데, 수소라는 거 우리 어떻게 확인할 거야? 수소라는 거? 여기에다가 불씨 갖다 대면 폭발하죠. 퍽 소리를 내며. 왜? 수소는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대면 다시 타오르죠. 그치? 그래서 보기에서는 다시 활활 타오른다. 이거 기억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또 중요한 거 체크해 볼게. 자, 요거 기억해, 요거 기억해, 요거 기억해,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뭐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다 이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하여 한 번만 더 스스로 복습을 해보면 외워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 공유결합도 그렇고 이온결합도 그렇고 공유결합엔 뭐가 관여한다? 이온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큰 원리를 하나 봤으니까 이제 직접 화학결합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온결합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자,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결국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결합이지요. 그쵸? 왜냐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죠. 즉 양이온과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뿔마가 붙어 있으면 이온결합이라는 얘기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온결합을 형성해 보자.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트륨 전자 배치가 2개, 8개, 1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이 근처에 염소 원자가 있었던 거야. CL이 2개, 8개, 7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려면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결합이 일어나. 그래서 두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럼 가까워지고 있을 때 서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겹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요 녀석한테 이동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전자 이동해 버리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Na 플러스 되면서 2개, 8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소는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Cl 마이너스 되면서 2개, 8개, 8개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합을 하기 이전과 결합한 후의 전자 배치를 비교해 본다면 결합한 후의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확인해 본다면 누구의 전자 배치와 동일합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야. 결합 전의 전자 배치와 결합 후의 전자 배치를 비교해 봤을 때 결합 후의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하겠지. 왜?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 안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합을 하면 안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결합해서 안정된다라는 건 에너지 측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안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그 물질의 상태 중 가장 안정한 상태,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존재한다는 뜻이 돼. 알겠죠? 에너지 측면에 대해서 이거 꼭 좀 기억해줘. 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꼭 기억해. 자, 그러면 결국 결합의 형성은 양이온에서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걸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학원에서 처음 보는 걸 거야. 이건 사실 통합과학에서 봤죠. 그치? 두 번째는 에너지 변화. 이온 결합 형성 시 에너지 변화야.
자, 세로축이 에너지, 가로축은 이온 간의 거리예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양이온이 있고요. 음이온이 있어요. 이 둘이 점점 가까워질 거야.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세져 약해져?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인력은 점점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력은 강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렇게 봅시다. 점점 가까워질 때 두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죠. 인력이 강해질 때 위치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럼 봐봐.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즉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인력에 대한 에너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력에 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해서 인력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인력은 세지는 건데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볼게. 또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이야. 둘이 가까워지다가 붙었어. 이게 결합 형성. 근데 붙고 나서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겹친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 가지고 있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죠. 그치?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불안정해지는 거지. 서로 밀어낼 거니까. 그래서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도 있는데 반발력도 표현해 본다면은 반발력의 에너지는 거의 처음엔 작용하지 않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낸다라는 거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발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다가 겹칠 때부터 급증하게 되는 게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결국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힘인데 결합을 한다는 건 그 인력과 반발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안정될 때 결합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종합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합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빨간색 그래프. 이해됩니까? 결합 형성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프 자체가. 그럼 봐봐.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랬죠. 제일 안정한 상태. 그럼 빨간색 그래프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즉,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요 정도 되면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결합을 형성한 거리를 나는 R0라고 표현할게요. R0. 이 R0를 나는 이제 이온 결합 길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또 볼게. 결국 이 지점에서 보면 결합을 형성한 지점이죠. 결합을 형성한 지점. 형성했을 때의 에너지. 그럼 결합을 형성했을 때는 인력이랑 반발력이 서로 뭐 하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어떤 두 이온이 요 거리에 존재한대요. 결합을 형성하기 전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반발력 거의 작용하지 않죠. 자, 근데 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인력과 반발력 굳이 따진다면은 인력이 우세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왜? 반발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거니까. 또 하나 봐봐. 그러면 여기는 자, 요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건 결합을 형성하고도 더 가까워졌다. 겹쳤다는 얘기죠. 핵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겠죠.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에요.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 반발력이 우세하고 여긴 균형이고요. 여긴 인력이 우세하다라는 거. 자, 근데 내가 포인트를 세 포인트를 찍었는데 어느 포인트든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결합을 형성한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어떤 포인트진 간에 다 인력이 우세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더 가까워지면은 요 뒤쪽 포인트는 전부 다 반발력이 우세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기준 이렇게 잡아. 결합을 형성한 데가 균형, 왼쪽은 반발력 우세, 오른쪽은 인력 우세. 다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에너지 형성을 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온 결합 길이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이온 결합 길이. 결국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요만하고요. 염화 이온이 요만하대요. 요만하대. 결합을 형성해 있는 거죠.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요 거리,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온 결합 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돼? 근데 그럼 이 이온 결합 길이는 뭐에 비례할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결합을 한 이온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 길이는 길어지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는 이온 반지름과 비례할 거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또 보자. 이제 화학식. 세 번째 화학식. 자, 그럼 화학식에서 중요한 거는 정기적 중성이 되도록 이온 개수비가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적 중성이 되도록 이온 개수비가 형성된다. 즉,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양이온 전하의 합이랑 음이온 전하의 합을 하면 0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마그네슘 이온이랑 플로오린화 이온이 이온 결합을 할 거죠. 그치? 근데 결합을 할 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되는지 해석해 보자는 거야. 얘는 2+죠. 마그네슘 이온은. 플로오린화 이온은 17쪽이니까 1-죠. 그럼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려면 마그네슘이 한 마리일 때 플로오린화 이온은 당연히 두 마리여야겠죠. 그래서 올바른 화학식은 MgF2가 올바른 화학식이라는 이야기죠. 식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2가 한 마리고요. 일 때 이 물질은 전기적 중성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CaO 하면은 당연히 그냥 CaO죠. 1대1로. CaE+랑 O2-가 결합한다면 그냥 1대1로 붙으면 전기적 중성이 되는 거고요. 또 Al3+랑 O2-가 결합한다면 중성되려면 알루미늄이 2마리일 때 산화이온은 3마리여야겠죠. 이해돼? 또 칼슘이랑 수산화이온이 결합할 거래요. 수산화이온은 OH-죠. 자, 그리고 칼슘 이온은 E+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CaOH2가 되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네. 얘는 1대2, 2대2니까 똑같이 1대1로 결합한 거고, 얘는 3대2니까 2대3으로 결합한 거죠. 얘는 2대1이니까 1대2로 결합한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요렇게 원리가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죠. 요렇게 개수가 떨어지는 거라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걸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간다면 이 전기적 중성이라는 걸 요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별표. 이온 전하량 B와 결합하는 이온 개수 B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2대1이니까 1대2, 3대2니까 2대3, 2대1이니까 1대2. 아시겠어요? 요거 기억해줘. 자, 그러면 문제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A3B라는 게 있대요. A3B. A3B라는 녀석이 있대. 문제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A는 몇 쪽 원소냐? 라고 물었어요. A는 몇 쪽 원소냐? 라고. 봐봐. 개수 B가 3대1이니까 전하량의 B는 1대3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가 몇 쪽 원소니? 그럼 A 몇 쪽 원소일 거야? B는 몇 쪽 원소예요? 15족 원소가 되겠죠. 왜? 전자 3개 얻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화학식에 이름 쓰는 거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야. 항상 쓸 때는 양이온부터 쓰는 거고요.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으라라는 얘기죠. NaCl이라고 쓰는 거죠. ClNa라고 쓰는 거 아니죠. 그러면 NaCl은 읽을 때 뭐라고 읽어? 염화 나트륨, 즉 음이온부터 읽고 있네요. 규칙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온 결정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온 결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야. 모양을 봐봐. 분자니? 분자예요? 아니죠. 그냥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뿐이야. 알겠어? 덕지덕지 그냥 막 규칙적으로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분자라고 얘기하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무언가의 최소 단위 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꼭 기억해줘.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나왔니? 힘을 가하면 부서진대요.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지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 대 치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배열이 마찬가지로 흐트러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인력이 작용하지 못하고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니까 깨지는 거죠. 이해돼? 즉 힘에 대해서는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결합이 약하다는 게 아니죠. 알겠어? 문제는 이거야.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온 결합이 약해서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온 결합은 절대로 약한 결합이 아닙니다. 약한 결합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기억해야 돼. 자, 두 번째 전기 전도성 나와 있네요. 자, 고체에서는 전기 안 통하고요.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가 통하죠. 이유는 고체에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고체 상태라는 얘기는 이온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치? 움직이지 못하면 전기는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얘를 액체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뭘 부는 거예요? 열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열. 알겠어? 그럼 열을 내주면은 요 녀석들은 이제 떨어져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어느 정도 비교적 떨어진 데서 움직이는 거지. 비교적 떨어져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자, 또 구분해야 돼. 얘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인 건 액체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용액은 혼합물이에요. 그럼 수용액이 되면은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기 통하겠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겠죠. 예외. 뭐가 예외일까?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앙금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대표적으로 AgCl 같은 거. 알겠죠? 무조건 다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밑에 녹는 점 끓는 점 나오는데 그럼 좀 별표 칠게요. 세 번째, 녹는 점, melting temperature, 녹는 점이 높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라는 거 의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하려면 이온 결합의 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온 결합의 세기 라는 건 이온 결합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을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온 결합 세기라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기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전기력이라는 거는 상수 K의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이에요. 근데 이거 식 알 필요 없어. 화학에서는 그냥 K는 상수입니다. R은 거리라는 거예요. 얘는 전하량의 곱이야. 근데 우리 이온 결합은 인력이죠. 이온 결합은 결국 인력이야. 인력이니까 플러스 세기 마이너스 세기의 곱이 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의 곱. 전하량의 곱.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전기력이 세려면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전하량의 곱은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될 때 이온 결합의 세기는 세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예를 들어 NaCl, NaF부터 할게요. NaF, NaCl,
NaBr 이 세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결합 세기를 비교해 볼 거야. 봐봐.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양이온의 종류는 동일하네요. 하지만 음이온의 종류가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로 달라요. 그쵸? 근데 봐봐. 1, 1, 1, 1, 1, 1이야. 전하량의 곱은 똑같겠죠? 그치?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가 다를 거예요. 왜? 봐봐. Na 플러스 똑같습니다. 양이온의 반지름은 똑같아요. 근데 음이온의 반지름이 F-는 2주기, 3주기, 4주기 껍질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F-가 요만할 때 Cl-는 요만하고요. Br-는 요만하겠죠. 이해돼? 그럼 아까 이온 결합 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였어? 얘 핵간 거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 결합 길이는 가까워지고요. 이온 결합 길이가 가까워진다는 거는 둘 사이의 인력이 세진다는 얘기죠. 인력이 세진다는 거는 이온 결합의 세기가 세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잡아 뜯는다고 생각을 할 때 누굴 뜯는 게 제일 힘들겠어요? 누굴 뜯는 게 제일 힘들겠어? 제일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제일 가까이서 달라붙어 있는 NaF가 뜯기 제일 힘들겠지. 근데 이걸 뜯는 게 내가 힘을 줘서 뜯는 게 아니라 열을 줘서 뜯는다라고 생각해 봐봐. 열을 줘서 뜯는다고 생각해 봐봐. 누구한테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까? NaF한테 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이온 결합의 세기가 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 아시겠어요? 녹는 점은 이온 결합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세트만. Mg5고요. CA5고요. BA5 가지고 볼게. 자, 이번엔 음이온의 반지름이 같습니다. 양이온이 다르네요. 그러면 똑같이 O2-가 요만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Mg 플러스 요만하고 CA 플러스 요만하고 BA 플러스 요만할 거야.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MgO 쪽으로 갈수록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이해돼? 왜? 얘네들은 전하량의 곱이 동일하니까. 됐니?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녀석들 비교해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죠. Q1, Q2의 곱이 다르죠. 전기의 양이 얘가 훨씬 더 센 거죠. 왜? 2뿔 2마니까. 얘는 뿔마구. 돼? 그러면 결국 요게 세다는 얘기지. 누가? 이 새끼가. 얘네들이. 그러면 당연히 녹는 점은 얘네가 훨씬 높겠지. 이해돼? 그래서 책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녀석들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나와 있어. 보면은 NaF는 996도쯤 된대요. NaCl은 801도쯤 된대요. 얘가 더 높죠, 당연히. 그렇죠? 이 녀석 한 2800도쯤 된대요. 얘는 한 2600도쯤 된대요. 얘가 더 높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 수치를 봐봐. 얘는 끼케야 1000도 가까이 돼요. 근데 얘는 거뿐이 2000도가 넘어가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온 결합 세기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게 훨씬 더 세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녹는 점이 이 녀석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뭘 비교하는 거야? 전하량의 곱을 비교하고요.
거리도 비교해야겠죠. 그럼 둘 중에 뭐부터 비교해야 돼요? 전하량의 곱부터 비교하고 곱이 같다면 거리를 비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곱이 같다면 그때 거리를 비교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줘. 그럼 하나 더. 얘네 가지고 아까 우리 이온 결합 형성 시 에너지 변화 그래프 볼게요. 봐봐. 일단은 내가 NaF를 한번 그려볼게요. NaF. 요게 NaF야. NaF의 이온 결합 길이는 요만큼이죠. 여기 정도 거리죠. 그치? 그럼 여기다 NaCl을 그려본다면 이온 결합 길이가 NaCl이 더 기니까 에너지 최저점이 이쪽에 나오겠죠. NaCl을 그려본다면 NaCl을 마저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NaCl은. 오케이? 그리고 NaBr은 얘보다 결합 길이가 더 길겠죠. NaBr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제 결합 길이는 이해가 됐을 텐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얘가 0이다. 이온 결합 길이, 얘는 이온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럼 봐봐요. 하나만 보자. 자, 요 NaF 그래프에서 이온 간의 거리가 무한히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봐봐. 알겠어? Y인 에너지 값은 0에 근접하겠죠. X가 무한히 커질 때 Y는 0에 근접해지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소리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해돼요? 잡아당기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요 NaF 여기에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0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때 내가 NaF한테 야, 너 500 내가 줄게 하면서 에너지를 막 매겨요. 500을 매겨. 그러면 얘가 500 먹으면 몇이 돼? 0 되는 거죠. 500을 먹었다는 건 0이 됐다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지. 즉, 이 녀석의 결합을 끊으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먹이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근데 NaCl은 요만큼만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NaBr은 요만큼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NaF한테는 이렇게 줘야 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NaCl한테는 요 정도 주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얘한테는 요렇게만 하면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즉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결합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이 되고 그때 그게 녹는 점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합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프가 더 아래로 찍힐수록 결합의 세기가 세다 약하다. 세다. 녹는 점도 높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만약에 MgO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면 MgO는 어떻게 나올까? NaF보다 녹는 점이 훨씬 높죠. 그리고 NaF보다 이온 결합 길이도 더 짧아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요?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녹는 점이 2800도라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 녹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이온결합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통합과학이랑 좀 다르죠. 그치? 그래서 한 60% 정도는 일치한다는 거야. 새로운 내용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제 공유결합 다시 해볼게요. 자, 저 그래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일단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자, 비금속은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할 거야. 왜? 금속은 잃고 비금속은 얻어서 금속 비금속은 잘 결합을 했었죠. 근데 비금속은 서로 얻기만 할 거야. 얻기만 할 거니까 주고받고가 안 되죠. 서로 얻기만 할 거라서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공유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네.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수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두 전자가 서로 공유가 됐는데 이 전자쌍을 우린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을 때 보면 왼쪽 수소는 전자 배치가 헬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졌죠. 그리고 오른쪽 수소 역시 전자 배치가 헬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낮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 공유결합을 올바르게 잘 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자라고 얘기한 하나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라서 점을 이렇게 하나 찍을 거고요. 리튬도 원자과 전자 하나라 이렇게 하나 찍을 거고, 베릴륨은 이렇게 2개,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를 이렇게 찍을 겁니다. 산소는 6개를 이렇게, 플로리는 7개의 전자를 이렇게 찍어 놓을 거야.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세로줄 녀석들은 같은 방식으로 점이 찍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린 이 전자점식을 활용해서 공유결합을 시켜본다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전자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전자를 이용해서 공유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할게. 이 전자들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8의 개수라고 해석해 볼 거야. 8이라고 8.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수소도 팔이 하나고 얘도 팔이 하나니까 서로 손잡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겠다고. 이해돼? 그래서 8의 개수는 1족 원소, 뭐 리튬은 공유결합 안 하니까 제낄게. 자, 수소는 팔이 하나죠. 그리고 베릴륨은 팔이 2개네. 붕소는 팔이 3개고요. 탄소는 4개야. 이제 중요해. 질소 팔 5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유전자쌍을 형성할 수가 없죠. 이미 2개의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팔이 몇 개야? 다시 3개고요. 다시 2개고요. 다시 하나야. 8개수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 때문에 8의 개수가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15, 16, 17쪽에서 15, 16, 17쪽에서 각각 1개, 2개, 3개 있다라고 외워놔야 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8의 개수를 활용해서 공유 결합을 몇 가지 한번 쭉쭉쭉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유 결합의 종류가 두 번째입니다. 공유 결합의 종류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만 이루어지는 녀석들을 한번 공유 결합을 싹 다 시켜볼게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 단일 결합이라는 거는 일단 전자를 하나씩만 공유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보자. 베릴륨이랑 플로오린이 손이 남지 않고 이쁘게 결합하려면 베릴륨은 팔이 2개고 플로오린은 팔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손이 남지 않고 결합하려면 플로오린 2마리여야겠죠. BF2라는 화합물이 있을 거고요. 자, 루이스 구조식을 따져본다면 베릴륨이 이렇게 있을 때 베릴륨의 전자점 2개, 팔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양쪽으로 팔. 그러면 각각의 팔을 플로오린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플로오린은 팔이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이걸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루이스 구조식을 봤을 때 요 중심 원자인 베릴륨을 봐봐. 이거 중요해. 자, 베릴륨은 주변에 이제 공유를 했지만 공유를 하더라도 전자가 4개밖에 없죠. 그치? 그럼 이 녀석은 옥텟 규칙 만족했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옥텟 규칙 만족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즉 보니까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무조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네요. 안 하는 애들도 있기는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요 플로오린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져서 안 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BF2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은 2개가 되겠죠. 얘랑 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될 거예요? 플로오린이 2마리인데 플로오린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을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3, 2, 6 해서 6개가 되겠죠. 전자쌍 개수 셀 줄 아셔야 됩니다. 또 한번 해보자. 자, 붕소랑 플로오린이 결합할 거야. 붕소는 팔이 3개입니다. 팔이 남지 않게 결합하려면 플로오린 3마리 붙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BF3는 붕소가 팔을 이렇게 뻗어주면 거기에 플로오린이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또 봐봐. 요 붕소는 주변에 공유 결합을 했지만 전자가 6개밖에 없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못한다. 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요놈의 플로오린은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3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플로오린이 3마리니까 3, 3은 9가 되겠지. 됐니? 또 비슷하게 해볼게. 탄소랑 플로오린이 결합하려고 하면 탄소는 팔이 4개니까 플로오린 4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결합을 시켜보면 탄소가 팔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에 플로오린이 사방으로 다 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요 탄소는 이제 8개 전자가 됐죠. 그리고 플로오린도 8개 전자가 됐죠.
그럼 얘네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네.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4개죠. 중심 원자 탄소이기 때문에 팔 4개를 모두 사용하여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4, 3, 12니까 12개가 되겠지. 그리고 NF3 질소야. 그럼 질소 8은 이렇게 여기에 플로어린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또 옥텟 규칙은 만족하고 있고요.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3개로 줄었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이제 몇 개야? 9개가 아니라 10개죠. 왜?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외워놓으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HF도 한번 볼까? 수소는 8이 이렇게 하나, 여기에 플로어린이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전부 다 옥텐 만족하죠? 헬륨의 배치, 네온의 배치. 헬륨 배치, 네온 배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이제 1개가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지. 됐니? 이해돼요? 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H2 빼먹었구나. H2O. H2O는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플로어린이 아니지. 수소가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 녀석 옥텟 규칙 만족했고요. 헬륨의 배치 되고요.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2개가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 때문에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개수 세주시면 돼. 그럼 봐봐. 내가 수소를 쓰기도 하고요. 플로어린을 쓰기도 했지. 주변에 붙이는 녀석들을. 바꿔도 돼. 왜? 수소든 플로어린이든 팔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로어린도 하나죠. 수소도 하나죠. 뿐만 아니라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다 팔 몇 개예요? 팔 하나씩밖에 없어. 그 말은 수소랑 플로어린인 10척들은 무슨 결합밖에 못해? 얘네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팔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도 비슷한 거죠. CF4가 있어. CH4도 비슷하겠죠. 여기 수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줄겠죠. 수소는 비공유가 없으니까. 자, NF3예요. NH3도 비슷하겠죠. 그치? 즉 다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로 줄어들겠지. 여기도 얘네 붙었고 얘네들도 H2O죠.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얘는 OF2라고 불러요. OF2. 수소 대신 플로어린 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즉 팔개수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결합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단일 결합이야. 다 전자를 몇 개씩 공유했어요? 하나씩 공유했네요. 자, 그러면 또 볼게. 두 번째, 이중결합. 이중결합은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해요? 2개씩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팔 2개 있는 녀석들이 지들끼리 붙잡는 거 대표적으로 O2 있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표현법을 좀 바꿔볼게. 시간이 좀 걸려서. 요렇게. 이건 결합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 선 하나가 공유전자쌍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얘 공유전자쌍 몇 개니? 2개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예요? 산소가 2마리니까 4개죠. 산소의 비공유 2개 있다라 그랬어. 외워야 돼요. 또 이중결합 있는 거 CO2. 자, 탄소는 팔이 4개고요. 산소는 2개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팔이 남지 않게 결합하려면 탄소가 산소를 2번 잡아주면 되죠. 일단 팔 2개 남았죠. 그 2개 남은 걸 가지고 또 산소를 잡아주면 되는 거지. CO2.
되니? 그럼 공유 전자쌍은 4개가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도 4개가 되겠지. 또 CH2O에도 이중결합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봐봐.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한다고 했지. 그래서 탄소에 수소를 무조건 하나씩 일단 붙여놔야겠네요. 그리고 팔 2개 남았어. 그 2개 남은 걸 산소랑 결합하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네요. 이해돼? 여긴 단일 결합이에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또 4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예요? 2개지. 산소가 있으니까. 되니?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중결합도 마저 볼게요. 삼중결합은 팔 3개 붙이는 거니까 팔 3개 있는 N2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팔을 3번 붙여놔. 이게 N2. 그럼 공유 전자쌍은 몇 개예요? 3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예요? 질소가 2마리니까 2마리겠죠. 되니? 또 HCN. 중심원자는 탄소가 되겠죠. 팔 제일 많은 녀석. 그게 중심원자야. 그래서 탄소가 수소를 무조건 한 번 잡아주고 팔 3개 남았죠. 남은 팔로 질소를 3번 잡아주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중심원자가 탄소면 무조건 공유전자쌍 4.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예요? 1개죠. 왜? 질소가 있을 거니까. 질소에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비공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FCN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왜? 수소 대신 플로린 붙인 걸 말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또 4고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야 이제? 4개가 되죠. 3개 있고요. 하나 있을 거니까. 그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삼중결합 얘네들 다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심화시켜 볼게요. C2H6, C2H4, C2H2 이런 애들 보면은 C2H6 이 수소들은 무조건 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봐. 탄소가 2마리 있는데 무조건 수소를 6개 붙이래. 그러면 탄소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소를 붙잡으면 각자 3마리씩 잡을 수 있는 거죠. 됐네? 그쵸? 근데 탄소가 이제 팔 하나가 남아있죠? 그 팔 하나를 어떻게 하면 돼? 지들끼리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또 C2H4 탄소가 이제 수소를 2마리씩 잡아놓는 거죠. 그렇죠? 탄소 팔 몇 개 남아 이제? 2개씩 남았죠? 그 남은 2개씩을 지들끼리 결합하면 되는 거야. C2H2 탄소가 수소를 하나씩 붙잡고요. 여기에 탄소가 남은 팔 3개를 지들끼리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소는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요.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요. 삼중 결합도 할 수 있죠. 왜? 팔이 많으니까. 이해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린 요거 탄소들 사이에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아까 봤던 그래프야. 알겠죠? 근데 아까는 그래프 그릴 때 물질별로 그렸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물질 안에도 결합이 보면 2종류가 있죠. 탄소, 탄소의 이중결합, 탄소, 수소의 단일결합. 요 물질 안에만 해도 결합이 2종류가 있는 거야. 요 물질 안에만 해도 결합이 2종류죠. 탄소, 수소, 탄소, 탄소. 요 물질 안에서도 결합이 또 2종류죠. 탄소, 수소, 탄소, 질소. 그래서 결합별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요거 유추해 봐봐. 요거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 각각 단일, 이중, 삼중일 건데 누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 중에 결합을 끊을 때 누가 힘이 제일 많이 필요할까? 얘가 제일 힘들겠죠. 3번이나 했으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돼? 똑같죠? 그래서 얘가 탄소끼리의 3중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탄소끼리 2중결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탄소의 단일결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 결합의 세기는 3중, 2중, 단일이라고 봤을 때 3중결합이 가장 강하겠죠. 근데 확인해 보면 결합의 길이는 3중, 2중, 단일에서 단일 결합이 결합 길이가 제일 긴 거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온 결합이랑 조금 다른 점이 하나 나타났죠.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 길이가 이온 반지름 가지고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결합 길이? 아니죠. 왜? 얘네 다 탄소잖아. 그래 안 그래? 원자 반지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합 길이를. 공유 결합에서의 결합 길이는 결합 종류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알겠어? 원자 반지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해. 이온 결합에서만 이온 반지름으로 결합 길이 따지는 거야. 알겠니? 왜 그럴 거냐면은 공유 결합을 하면 겹치잖아. 알겠어? 이것 때문에 원자 반지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됐죠? 결합 종류를 가지고 결합 길이를 따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유 결합 이해되니? 핵심은 이거야. 원소들의 8 개수를 암기하시고 공유 결합을 시킬 때 8 개수가 남지 않게끔 지들끼리 결합을 좀 시켜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부분. 자, 이제 마저 좀 갈게. 자, 일반적인 성질 첫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한대요. 중요한 말이죠.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낮은 거예요. 분자로 존재한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거 이해해 봅시다. 끓는 점이 낮다. 자, 보일링 템퍼러처 TB로 표현합니다. 이유는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 분자 간의 인력이거든. 예를 들어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때 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서로 붙잡아줘야 너무 멀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액체야. 근데 얘가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되면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요. 매우 멀어져요. 분자 간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분자 모양을 봤을 때 요렇게 바꿀 때 해준 게 열을 준 거죠. 이번에 열이 어디에 작용한 거야? 여기에 작용한 거죠. 이해돼? 아까는 열이라는 녀석이 결합을 끊는 데 들어갔었죠. 이온 결합을 끊어줄 때. 근데 여기는 결합을 끄는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준 거야. 결합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산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 결합은 산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 여기에 있는 거야. 기체가 되더라도 공유 결합이 끊어졌어요? 공유 결합이 끊어진 건 아니죠. 공유 결합 멀쩡합니다. 즉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끓는 점이 낮다라는 이야기지. 이해돼? 그래서 분자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 약해서 끓는 점이 낮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을 판단해서 이온 결합 세기를 비교했었죠.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끓는 점, 녹는 점으로 뭐 결합 세기를 비교한다라는 게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끓는 점이라는 건 공유 결합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분자 간의 힘과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 원리 이해됐어? 중요한 건 분자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고체와 액체 사이의 전기 전도성은 이때 없대?
없대요. 이것도 한번 볼게. 두 번째, 전기 전도성. 고체에서 안 통하고요. 액체에서도 안 통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얼음이라고 해볼까? 얼음. 얼음은 이렇게 생겼어.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얼음임이에요. 됐죠? 그럼 얼음 움직여 못 움직여? 분자 못 움직여.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액체가 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완전히 붙어 있진 않으니까 이번엔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어. 아까는 움직일 때 전기가 통했지?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 이 분자라는 걸 만들 땐 공유결합을 하죠. 그럼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활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분자를 만들 때 전자를 얻은 적이 없어. 잃은 적이 없어. 이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기적 중성인 입자가 움직인다라고 한들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죠. 이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전기가 통하는 거야. 얘는 전기가 안 통하고요. 이해돼요? 고체든 액체든 전기 안 통하고 하나 더 수용액은 통하는 녀석도 있고요. 안 통하는 녀석도 있어요. 알겠어? 통하는 녀석은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안 통하는 녀석은 그냥 비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거. 중요한 거는 전해질, 중요한 게 뭐예요? 이온화겠죠. 이온화가 되는 물질은 전기가 통할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이온화가 안 되는 애들은 전기가 안 통할 거야. 그럼 꼭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야? 이온화라는 게 이온결합 물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도 이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봐봐.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도 이온화가 안 되는 녀석도 있었지. 누구? 앙금들. 이해돼? 이온결합 물질인데도 이온화가 안 되는 게 있고요. 공유결합 물질이어도 이온화가 되는 애들도 있어. 즉 이온화라는 거는 이온결합,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온화는 이온결합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알겠어? 이온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분자 결정. 볼게요. 자, 요게 분자 결정이야.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고체 상태로 있으면 그걸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 알겠죠? 근데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분자 결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고체가 될 때는 그 고체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결국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겠지. 근데 그 분자 간의 인력은 세다 했어, 약하다 했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자 결정인 녀석들은 녹는 점이 당연히 높을까 낮을까? 낮을 수밖에 없겠네.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고 부서지기 쉬워요. 분자 간의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고체와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얘네 분자로 존재하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녹는 점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유 결정은 뭐냐면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아, 흑연, 석영들이 있어요. 자, 다이아만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다이아는 분자가 아니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탄소라는 원자가 사면체 모양으로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다이아라고 부르는 거야. 즉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게 그냥 계속 탄소 하나의 덩어리인 거야. 다이아 안에는 그럼 결합이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네. 뭐밖에 없을까? 다이아 안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 결합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으면 안 되겠죠. 공유 결합 물질인데도 공유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녹는다는 현상 자체가 탄소끼리의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요 결합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서 매우 강한 결합입니다. 잘 안 끊어져. 매우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다이아의 녹는 점이 한 4440도쯤 돼요. 엄청 높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공유결합은 뭔가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내 몸뚱아리라고 했을 때, 이게 분자라고 했을 때, 내 몸통이랑 내 머리 사이에 요거가 공유결합인 거야. 이게 끊어지긴 굉장히 어렵죠. 끊어지면 안 되죠. 이해돼? 근데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거는 나랑 너의 인력을 말하는 거야. 이건 약하겠죠. 뭐보다? 이거보다. 알겠어?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잘 녹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분자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흑연도 마찬가지고요. 석영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유결합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흑연에 대해서는 성질 하나만 잡아놓으세요. 자, 흑연 모양 봐봐. 탄소, 시꺼먼 애들이 다 탄소인데 얘네 공유결합 몇 번 하고 있니, 탄소가? 4번 하니? 3번밖에 안 하지. 탄소인데 팔 3개밖에 안 쓰고 있어. 팔 하나 남네. 전자가 하나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남은 전자 때문에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알겠어? 공유결합 물질 전기 안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단 고체 상태의 흑연은 남는 전자 하나 때문에 전기 통합니다. 그거 하나만 예외로 기억을 해줘.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금속결합. 지금 속으로 금속결합까지 하는 거야 할 텐데 금속결합은 내용이 없어요. 좀만 힘내. 금속결합 내용이 별로 없어.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이 금속결합이에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 그러면 어떤 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에 금속들은 사실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해돼? 그럼 양이온들은 다 플러스 전화 띄니까 지들끼리 밀어내기 바쁠 거야. 그러면 이 금속이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건 얘네들이 분명히 잃어버린 전자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전자들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 전자들이 이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을 뭐라고 부를까? 얘네들을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동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금속 내부의 양이온 사이에 인력을 어떻게 해줄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양이온들끼리 밀어내지 않게 자기가 가서 중재하는 거야. 이해돼? 양이온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가서 얘는 싸우지 마 하면서 인력을 순간 유지해 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금속결합이에요. 자, 그럼 이 금속결합의 성질을 바로 볼 건데 성질은 무조건 자유전자 때문에 성질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성질들. 첫 번째, 전기 잘 통합니다. 열도 잘 통합니다. 그쵸? 세 번째, 전성, 연성. 자, 전성, 연성은 이게 뭐예요?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배열이 흐트러지면 뜯어졌죠. 근데 금속 봐봐. 아픈 사연이 있네. 텀블러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부서지지 않고 찌그러졌죠. 여기 안에 분명히 배열이 흐트러졌겠지. 이온들의 원자들의 배열이 흐트러졌겠죠. 근데도 부서지지 않았네. 왜? 모양이 변하더라도 자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인력을 돌아다니면서 유지시켜주기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속 망치로 계속 패면 어떻게 될까? 찌그러지겠죠? 납작하게. 그게 전성이에요.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게. 근데 내가 얘를 잡고 이렇게 늘려요, 계속.
내 힘이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한 200년 늘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커지지 않을까? 점점 길어지겠죠. 이해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전성은 표짐성, 연성은 뽑힘성.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역시 자유전자가 인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인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광택 나는 거. 금속은 대부분 반짝반짝하죠. 그렇지? 그럼 반짝반짝한 이유도 뭐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반짝반짝하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방출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 이야기야. 근데 흡방이 잘 일어나려면 자유전자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마지막으로 보면 녹는 점 끓는 점 꽤나 높죠. 금속 애들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은 누구밖에 없어요? 수은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니까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자. 우리 계속 녹는 점 끓는 점 중요하게 봤었죠. 녹는 점 끓는 점이 이온 결합이 높은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이 세기 때문이라고 했어.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 결정이 끓는 점이 낮은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죠. 공유 결정이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공유 결합이 세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금속 결합이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이겠지. 약한 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은 어쨌든 이거니까 이게 되게 강하다는 이야기고, 이온 결합도 셌었죠. 왜 센다는 거야? 왜 센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니까 센 거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니까 센 거야. 얘는 왜 약해? 얘 전화 안 띄잖아. 중성이 땡기니까 약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실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라고. 얘는 뭐 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치? 얘는 그냥 중성인 녀석들이 서로 땡기고 있는 거니까 약하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자료 돋보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이야기한 거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 비교. 방금 내가 말로 다 했는데 수치로도 한번 볼게 이제. 다이아몬드 녹는 점 겁나 높네요. 왜? 실제로 전자를 공유한 결합이기 때문에.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지요. 녹는 점이 꽤 높은 편이지.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은 꽤나 높은 편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칼슘과 알루미늄은 순수한 금속이죠. 순수한 금속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니까 그 인력 역시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얘네들의 녹는 점이 알루미늄이 제일 낮아요. 어쨌든 660도래요. 그것도 높은 편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얼음을 한번 표시를 해봐봐. 얼음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 그냥 선찍 그으면 되지 않니? 얼음의 녹는 점 몇 도야? 0도잖아. 그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녹는 점 여기가 0. 얼음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자 결정이라서. 이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아요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죠. 알겠어?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금속 결합까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화학결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화학결합 종류에서는.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자, 금속결합 문제까지 42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못 푸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발견한 것만 일단 뭐 풀다가 너네들이 발견하면 풀지 마. 알겠어? 자, 8번 풀지 마시고 6, 8, 9 풀지 마. 6, 8, 9 그리고 19, 6, 8, 9, 19 32 6, 8, 9, 19, 32 6, 8, 9, 19, 32번은 풀지 마세요. 못 풉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딱 끝났네. 57분.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숙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